끝없이 내릴 것만 같던 잿빛 눈이 마침내 창밖에서 잦아들기 시작했을 때 안나 이바노브나 페트로바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 겨울은 그녀의 나이 68해 중 가장 길고 혹독했다. 3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알렉세이를 병으로 떠나보낸 후 그녀의 시간은 볼로그다의 낡은 아파트 창문처럼 굳게 닫혀버렸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녀의 온화한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과 사무치는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어려 있었다. 젊었을 적 고왔던 얼굴선은 세월의 무게와 함께 희미해졌고 깔끔하지만 수수한 옷차림은 그녀의 소박한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손에는 늘 뜨개질거리나 닳고 다른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지만 그마저도 알렉세이가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남편의 부재는 그녀의 어깨를 더욱 구부정하게 만들었다. 모스크바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소도시 볼로그다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안나의 아파트는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알렉세이의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유일한 아들 드미트리는 타지에서 직장 생활에 바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췄고 그의 전화는 늘 짧고 사무기였다. 안나의 유일한 말벗은 낡은 텔레비전과 가끔 찾아오는 이웃 스베틀라나 코즐로바뿐이었다. 스베틀라나는 안나와 비슷한 연배의 과부로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 스베틀라나가 홍차와 함께 찾아왔다. 안나, 언제까지 그렇게 알렉세이 그림자만 붙들고 살 거야? 새로운 사람이라도 만나봐야지. 스베틀라나는 안나의 낡은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고는 능숙하게 데이팅 앱을 설치했다. 이거 봐, 요즘엔 다들 이렇게 만나.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안나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며 알렉세이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스베틀라나가 돌아간 뒤 홀로 남은 정막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앱을 열어보았다. 외로움은 때로 낯선 호기심에 기꺼이 손을 내밀게 했다. 며칠 후 빅토르 소콜로프라는 이름의 남자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신을 극동사할린의 석유 시추 시설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이자 전직 군인이라고 소개한 그는 안나에게 따뜻하고 정중한 말로 다가왔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후하고 매력적인 남성이었다. 군복을 입고 있거나 광활한 설원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그의 말에 신뢰를 더하는 듯했다. 안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빅토르는 매일 밤 안부 메시지를 보냈고 가끔 짧은 전화통화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 그의 중저음의 다정한 목소리는 안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빅토르는 안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알렉세이와의 행복했던 추억, 그를 잃은 슬픔, 아들과의 소원한 관계,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까지.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안나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녀의 감정에 깊이 공감했다. 안나, 당신의 슬픔을 이해합니다. 나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그의 말은 안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안나는 빅토르에게 점차 마음을 열었고 매일 밤 그와의 대화를 기다리며 설렘을 느꼈다.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웃고 울었다. 안나의 생일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듯한 아름다운 꽃다발 사진과 함께 감동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러시아의 주요 명절에는 어김없이 따뜻한 안부와 함께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을 속삭였다. 안나, 내 사랑. 이곳 일이 마무리되면 당신에게 달려가겠소. 우리는 함께 따뜻한 집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거요. 안나는 빅토르와의 재혼과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녀의 낡은 아파트 창밖으로 내리던 회색 눈도 더 이상 스산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빅토르의 존재는 잿빛 세상의 한 줄기 무지개처럼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빅토르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작업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료가 크게 다쳤는데 회사 규정 때문에 즉시 치료비를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는 안나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안나,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소. 동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소. 안나는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었다. 하지만 빅토르의 간절한 목소리와 동료를 걱정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결국 자신의 비상금을 꺼내 송금했다.
빅토르는 안나에게 수없이 고마움을 표하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안나는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빅토르는 다양한 이유로 안나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밀린 급여 문제, 갑자기 고장난 중요 장비의 수리비, 본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비행기 표값, 심지어는 아프다는 어린 딸의 병원비까지. 그의 요구 액수는 점점 커져갔고 안나는 생활비와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연금까지 조금씩 그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빅토르는 더욱 애틋한 사랑의 말과 함께 곧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안나는 빅토르를 돕는 것이 곧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돈 문제로 고민하는 안나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 드미트리가 어머니를 추궁한 끝에 빅토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드미트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사기임을 의심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만난 지 몇 달도 안 된 여자에게 계속 돈을 요구해요. 드미트리의 격한 반응에 안나는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 넌 빅토르를 몰라서 그래.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아비처럼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모자 사이에는 깊은 고립해였다. 이웃 스베틀라나 역시 빅토르의 이야기가 어딘가 석연치 않다며 안나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다. 안나,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어떻게 얼굴도 한번 제대로 못 본 남자 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 그 남자 사할리네이면서 왜 전화 연결은 맨날 그 모양이야? 화상통화는 왜 한 번도 안 해주는 건데? 스베틀라나의 현실적인 조언은 사랑에 빠진 안나의 귀에는 잔소리로만 들렸다. 스베타, 당신은 사랑을 몰라. 빅토르는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내가 도와줘야 해. 안나는 점차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했고 오직 빅토르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안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과 친구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빅토르를 철석같이 믿고 싶었지만 그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은 의심의 불씨를 지폈다. 왜 그는 번번이 화상통화를 거절하는 걸까? 현장 보안 문제, 인터넷 연결 불량 등 그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미심쩍었다. 그가 보내준 사진 속 군복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고 그가 말한 석유 회사의 이름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하지만 빅토르는 안나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면 금세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안나, 나를 믿지 못하는 거요? 당신만이 내 유일한 희망인데 당신마저 나를 버린다면 난 정말 끝이요. 그의 애원에 안나는 죄책감을 느꼈고 애써 의심을 지우며 다시 그를 믿으려 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빅토르가 보내준 사진 속 그의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이는 것은 그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던 중 빅토르에게서 결정적인 연락이 왔다. 안나, 드디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에게 갈 수 있게 되었소. 함께 살 아늑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좋은 매물이 나왔지만 계약금이 급하게 필요하오. 그는 안나의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싶다며 여권 사본과 은행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까지 요구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거액의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안나는 마침내 빅토르와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남편 알렉세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나오던 안나는 버스 정류장 게시판에 붙어있는 지역신문 한 귀퉁이의 작은 기사에 시선이 머물렀다. 국제 로맨스 스캠 주의보, 외로운 노년층을 노리는 달콤한 유혹. 기사에 묘사된 사기 수법들, 해외 근무 중인 매력적인 남성 사칭,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을 빌미로 한 금전 요구, 결혼 약속, 거액의 돈 요구 후 잠적. 이 모든 것이 빅토르의 행동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안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아니야, 빅토르는 아니야. 그는 다를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집으로 돌아온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스베틀라나가 언젠가 알려주었던 이미지 검색이라는 기능을 처음으로 사용해 보았다. 빅토르가 보내주었던 그의 자랑스러운 군인 시절 사진,
사할린의 석유 시추 현장 사진들을 하나씩 검색창에 올렸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사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의 SNS 계정에서 도용된 것이거나 오래전 활동했던 외국 배우의 사진, 심지어는 모델 에이저 이시연 씨의 샘플 사진이기도 했다. 그가 말했던 석유 회사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가 근무한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안나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극심한 절망감,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아들의 절규,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를 무시한 채 낯선 남자의 달콤한 거짓말에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알렉세이의 사진이 그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마치 그녀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스마트폰이 울렸다. 빅토르였다. 사랑하는 안나, 돈은 준비되었소?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가 당신 손에 달려있소. 그의 메시지는 이제 칼날처럼 안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안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직 남은 미련이 뒤섞여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마지막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하나를 새기듯 그녀의 모든 감정을 담아. 당신이 그린 미래는 처음부터 거짓이었군요. 더 이상 당신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외로움을, 내 마지막 희망을 짓밟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안나는 빅토르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후련함이 느껴졌다. 길고 어두웠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안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깊은 슬픔과 자기 혐오가 그녀를 짓눌렀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잿빛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며칠 후 어머니와의 연락이 끊긴 것을 걱정한 드미트리가 한달음에 달려왔다. 초췌해진 안나의 모습에 드미트리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안나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 앞에서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흐느끼는 어머니를 보며 드미트리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외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안나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다. 모자 사이의 앙금은 그렇게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다. 스베틀라나도 매일같이 찾아와 안나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안나를 꾸짖는 대신 따뜻한 홍차를 건네며 위로했다. 안나,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천만다행이야. 그 돈 다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당신 인생을 되찾은 거잖아. 스베틀라나는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안나는 아직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